뿜!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근세조선, 조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교재는 51쪽 조선의 건국과 기틀 마련, 조선에 대해서 우리가 첫 시간이죠. 첫 시간 우리가 또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합니다. 조선의 나라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요.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시스템, 조선의 건국 과정 그런 부분들 우리가 도입 부분에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우선 이제 우리가 조선의 전체의 역사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간단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쭉 쭉 이렇게 해가지고 맨 처음에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을 합니다. 건국을 해요. 태조 이성계가 신진사대부, 급진파 신진사대부죠. 정몽주 같은 조준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조선의 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자, 건국을 하고 나서 이제 초기에는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기틀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틀 마련하기 위해서 1400년 거의 다 됐으니까 1500년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100년 정도를 잡아가지고 14세기 동안에 기틀 마련하는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태종이라는 임금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누가 있습니까? 세종이 그 뒤를 이었죠. 세종. 자, 근데 이제 세종 뒤에 이어서 이제 세종의 아들 문종 같은 경우는 병약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 단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금방 죽죠. 그래서 왕권이 다시 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게 되면서 다시 왕권을 강화하게 되는. 자, 그래서 세조 뒤에서 이제 요 무렵에 이제 성종이 등장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종 때에 조선의 제도나 문물 시스템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임금의 묘호를 쓸 때에 성종이다 그러면 그 나라의 어떤 제도나 문물이 완성됐음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려 시대의 성종도 역시 마찬가지죠. 조선 시대 성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세기가 됩니까? 16세기가 됩니다. 100년 동안의 기틀을 마련했어요. 그 1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초창기 때의 어떤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은 좀 사라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요쯤에서 원래 조선 건국을 반대했던 정몽주의 후예들이 있죠. 그쵸? 걔네들이 이제 슬금슬금 성종이 러브콜을 해가지고 슬금슬금 올라와요.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사림입니다. 사림. 선비 사자를 쓰죠. 선비 사자, 선비 사자를 쓰고 그 다음에 수풀림자. 산속에 처박혀가지고 그리나 있는 선비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기틀을 마련했던 그런 세력들, 훈장받은 옛날 세력들이다 해서 훈구파라고 그러는데 훈구파와 사림들이 대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림들이 당하게 되는 사화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화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사림들은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꾸준히 자기네 세력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16세기 후반 들어가게 되면 사림들이 세상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판국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림들이 중앙을 딱 장악을 했어요. 그럼 이제 으쌰으쌰해서 뭔가를 가야 되는데 또 사람들이 또 원래 그렇습니다. 뭔가 좀 예전에 좀 어려울 때는 서로 뭉치다가 좀 이제 먹고 살만하면 서로 이제 막 싸우죠. 그래서 얘네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를 하게 됩니까? 지들끼리 갈라지게 되는 붕당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때를 이제 우리가 1600년대로 보고요. 자, 그런데 붕당이 발생할 때쯤에 조선에서 아주 큰 비극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임진왜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임진왜란이 이때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임진왜란은 우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영토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쑥대밭이 돼버렸죠.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과 같은 사람들이 전후 극복을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에 광해군은 서인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인조라는 임금이 앉게 되는데 광해군 같은 경우는 이제 중립 정책을 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명나라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떠오르는 여진족들 후금 사이에 중립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정권 찬탈을 하기 위해서 광해군의 중립 정책이 우리나라의 어떤 실리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했던 그런 세력들이 있죠. 그 세력들이 바로 누굽니까? 서인들이죠. 서인들이 이제나 저제나 호시탐탐
정권을 잡기 위해서 노리죠. 그래서 인조를 임금에 앉히고 광해군을 쫓아버리는 인조 반정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인조 반정 이후에 서인들의 정치가 당연히 여진족을 미워하게 되는, 오랑캐라고 무시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 큰 전쟁이라 합니다. 그들이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정묘호란, 그 다음에 병자호란이다라는 겁니다. 16세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손볼 틈도 없이 우리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 전쟁을 양난 그렇게 되는데, 이 양난 이후에 조선 사회가 조선 정기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일단은 양반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노블리스 오빌리제 해놓은 모습들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분제가 동요되고, 그렇죠? 신분제가 동요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붕당의 폐단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백성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 위주로 무언가 패러다임이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산업 자체도 서민들 위주로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서민 중심의 어떤 역사가 조선 후기 때에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서민 중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게 괜히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러면서 이쪽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붕당의 폐단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1700년도에 들어오게 되면, 1700년도 요때쯤 들어오게 되면은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숙종이라든가 이런 임금들, 장희빈하고 했던 관계, 그런 임금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붕당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영조가 등장하게 되면서 탕평책을 실시하게 됐고요. 영조의 뒤를 이어서 정조가 등장하게 되면서 탕평책을 계승하고, 그 다음에 조선의 부흥, 조선의 르네상스를 꿈꿨던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보다 부강해지고 강해지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성리학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실용적인 학문,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조 때의 실학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는데, 그러나 정조는 18빵빵 1800년도에 승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이 19세기 들어가게 되면은 세도 정치라는 어떤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국정을 농단하게 되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현대 역사에서도 그런 역사들이 몇 번 반복이 됐었는데, 조선시대 60여 년 동안 국정이 농단되는, 그러면서 우리가 근대화의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죠. 그래서 19세기 때는 오히려 일본의 침략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서구 열강들의 침략을 받게 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슬금슬금 어두운 뒤안길로 뒷걸음치게 되더라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500년의 조선사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흐름을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럼 본격적인 내용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의 건국 과정. 이 건국 과정은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위화도 회군으로 인해서 이성계와 그 다음에 급진파 신진 사대부들이 정권을 장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과전법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전법은 고려 시대의 토지 제도가 뭐가 있었어요? 전시과가 있었죠. 이 전시과를 수정을 한 거예요. 원래 전시과라는 제도가, 앞으로 이제 경제사 할 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만, 관리가 되면 과는 등급이죠. 등급별로 뭐를 줍니까? 토지와 시는 뭐예요? 산이에요. 산. 이 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죠. 그래서 땔감을 주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주더라라는 거예요. 시를 빼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과전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전법은 전시과하고 그닥 다르지 않아요. 산만 안 준다라는 것뿐인데, 이 과전법을 실시한 배경은 바로 이성계가 자기를 도와준 신진 사대부들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정봉주 등의 반대파를 제거했고요. 그다음에 1392년에 건국을 했고, 한양천도 2년 뒤에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급진파와 온건파 신진 사대부를 비교한 표를 보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급진파 신진 다음에 정도준, 그다음에 온건파 신진 다음에 정몽주, 이색 등이 있죠. 급진파와 온건파가 다른 점은 바로 이겁니다. 급진파는 고려 왕조를 부정하고,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 그래서 그럼 왕의 성이 바뀌죠. 왕의 성이 바뀌기 때문에 역성혁명을 꿈꾸게 된다라는 겁니다. 역성혁명. 그러나 온건파 신진사대부는 고려 왕조는 유지하면서 개혁을 하자라는 거고요. 이들을 이어받은 것이 이제 관악파라고 합니다. 국가.
이 관은 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훈구파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사장파라고 되는데 사장파 이게 어떻게 났나요? 사학파예요. 사학파. 그래서 국가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열심히 학문을 연구하는 이들은 이제 나중에 살인파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유교 건국의 의의 한번 보겠습니다. 유교적 이상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 양반 중심의 관료제 사회다라고 돼 있는데 요 말뜻을 잘 생각해 보면은 신진 사대본의 학문적인 기반이 바로 유학이죠. 유학 중에서 특히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유교적 이상사회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 말이 과연 무엇이냐? 유교적 이상사회는 바로 왕도 정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왕도 정치. 왕도 정치 뜻이 뭐예요? 왕이 도덕적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 이 말인데 딱 이 의미를 들으게 되면 당연히 도덕적으로 해야 되겠죠. 왕이 못돼 먹으면 안 되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게 보면은 도덕적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왕이 도덕적이지 못해요. 그러면 갈아치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왕도 정치, 유교적 이상 정치라는 그 말뜻에는 바로 신권을 향상시키는 그런 의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양반 중심의 관료제 사회다. 관료제 사회입니다. 관료제 사회. 근데 누구 중심의? 양반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야, 이 양반아 할 때 그 양반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그 양반은 바로 반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반이 두 개가 있어요. 공부해서 열심히 신하가 된 문반과 그 다음에 군인과 같은 무반. 그래서 반이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원래 양반이라는 의미는 벼슬에 나아간 관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양반 중심의 관료제 사회가 조선 건국의 의의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국왕들별로 국가체제 정비와 기틀을 마련했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조의 이성계는 뭐 잘 아시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대 임금인 태종 이방원을 우리가 주목을 해 주셔야 돼요. 자, 태조 이성계 때에 가장 태조가 이성계가 중요시 여겼던 신하는 바로 정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란 사회는 사실은 이 사람 머릿속에서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수도 건설도 이 사람 머릿속에서 다 나왔던 것이고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신진 4대부예요. 신하입니다. 그래서 왕권과 신권 중에 어느 정도 신권이 신장되는 것을 꿈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아버지를 도와서 죽을 목숨을 걸고 열심히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했던 이방원, 또 이방원과 그의 형제들은 세자의 반열에서 거론되지도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세자의 후보자의 노미네이트도 안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성계의 후궁이었던 사람에게서 나온 소생이 어린 아이가 세자가 되더라라는 거죠. 뿔따구가 나죠. 뿔따구가 나서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그 아이를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임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는 뭐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왕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무지한히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정책을 보면 전부 다 왕권 강화예요. 사병들을 없애버리죠. 그 다음에 호패법을 실시합니다. 자, 여기 이제 호패가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이 호패는 오늘날 따지면 이제 주민등록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자들은 안 채웁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거 여자들은 안 채우는데 남자들은 다 채워요. 지위고와 신분을 다 막론하고 다 채웁니다. 양반이건 천민이건 간에 다 채워요. 다 채우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인구 조사해가지고 세금 걷어들이고 군대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노동력 동원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역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권 강화의 수단이었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신문고 제도를 실시합니다. 억울한 백성들 와가지고 북을 두들기시오. 그럼 내가 너희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제도인데 신문고 제도의 의미는 바로 관리들이 백성들을 함부로 착취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경종을 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지방에 있는 백성들이 서울까지 기울러서 신문고를 두드린다는 것이 사실상은 불가능한 것이죠.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관리들이 왕권을 무서워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신문고 제도는 금방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이제 영조 때 부활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의정부를 설치하는데 고려 시대 때 몽골의 침략으로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이름을 계칭을 했죠. 그래서 줄여서 도당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는데 이 도평의사사를 폐지하고 의정부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데 재상들이 들어가 있는 기구죠. 의정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의정부를 설치합니다. 그러면서 왕권 중심의 육조 직계제를 실시한다.
이 의정부는 재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상들이 있는 기구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담당하는 기구는 6조예요. 2호의 병영공. 그래서 2조 판조 예조 판서 뭐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 얘네들이 직접 의정부 거치지 않고 국왕에게 와서 결제 맡아라, 보고해라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6조 직계제.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왕권 강화의 수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한편 세종, 그 뒤를 이어서 세종, 아버지 태종이 이미 왕권 강화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피를 흘릴 필요는 없더라라는 게, 피를 묻힐 필요는 없더라라는 얘기죠. 굉장히 유능한 임금이었죠. 그래서 혼자서 일을 다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의 권한을 나누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누구에게? 믿는 재상들에게. 그래서 세종 때에 아주 유명한 재상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재상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황희정승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의정부 서사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권이 어느 정도 격상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편전이라는 학술 연구 기관을 만드는데, 이 지편전에서 세종대왕이 지편전 학사들을 열심히 연구 활동, 학문 연구 활동을 시켜요. 시키면서 자기가 노력했던 것을 이 지편전에서 새로 검증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굉장히 아꼈던 것이죠. 어떤 연구기관을 국왕이 만들었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국왕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개혁적인 성향을 의미한다. 또는 자기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들, 그러면서 학문적 기반으로 자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친위부대와 같은 그런 성격들의 신하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후민정음 창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종대왕 때 여진과의 관계에서 사군 육진을 설치합니다. 이 사군 육진은 압록강과 두만강에 걸쳐 가지고 군사 기지를 만들게 되는데, 사군 같은 경우는 최윤덕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압록강 부근에다가 만들었던 것이고요. 육진 같은 경우에는 가수 이름하고 똑같죠. 김종서를 시켜가지고 두만강 유역에다가 우리나라 군사 기지를 설치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스시마를 이종부를 시켜서 토벌을 하게 되는데, 스시마 토벌을 고려 말기에 박위가 한 번 했었고, 그 다음에 이종부가 한 번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요, 세종이 임금이었을 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세종의 업적이기도 하지만, 좀 더 이제 사실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세종이 임금이었을 때 이 뒤에서 상왕으로 누가 있었냐면 아버지 태종이 있었어요. 세종을 임금에 앉혀놓고 본인은 상왕으로 물러났는데, 병권은 태종 아버지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종의 업적이라고 보는 것이 사실은 팩트예요. 예, 팩트인데 어찌됐건 세종 제위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뒤를 이어서 이제 세조라는 임금이 등장하게 되는데, 세종의 아들인 문종이 임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병약해서 죽죠. 죽으면서 이제 자기의 어린 아들인 단종이 아버지 문종의 뒤를 이어서 왕권을 이어받는데, 문종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남깁니까? 내 아들을 잘 부탁합니다. 자, 근데 문종 때의 신하들은 곧 누구 때의 신하들이에요? 세종 때의 신하들입니다. 또 세종도 죽으면서 자기 아들인 문종이 병약하기 때문에 왕로를 얼마 못할 것 같다라는 것을 예감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신하들에게도 내 아들을 잘 부탁한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 때 신하들이 단종을 지키기 위해서 무지한히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근데 단종이 어리기 때문에 직접 정치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세종 때의 신하들이 어느 정도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세종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이 이 나라가 자기의 고조 할아버지 이성계가 세운 나라인데 오히려 나라의 주인이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 왕권에 대한 야심도 있었고요. 그래서 계유정난을 통해서 본인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자,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지편전 학자들이죠.
이 학자들이었던 사육신 6명의 신하들을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역시 김종서도 죽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 영화로도 많이 나왔어요. 뭐 관상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저 임금도 바로 세조더라. 그래서 6조 직계제하는 겁니다. 왕권 강화책으로. 그 다음에 직전법을 실시하게 됐는데, 직전법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고려 말기 때에 전시과를 개혁을 해서 과전법이라고 했었죠. 직전법. 자, 과전법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신하들에게 나누어줄 토지가 부족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퇴직한 관리들의 땅은 수거하겠다라는 겁니다.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현직 관리에게만 주겠다라는 겁니다. 현직 관리에게. 첫 번째 이유는 줄 토지가 부족했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현직 관리에게만 주겠다, 토지를 주겠다라는 것은 곧 관리 노릇을 해야지만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관리 임명은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임금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금의 말을 잘 들어라. 왕권 강화의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뒤를 이어서 손자인 성종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성종 완성했죠. 조선시대의 제도나 문물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치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합니다. 세조 때부터 집필을 했던 경국대전이 성종 때의 완성 끝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관수광급제라는 토지제도를 실시하는데, 관수광급제는 관에서, 국가에서 수거해서 뭐를 수거합니까? 조세, 세금을 수거해서 다시 국가에서 배급하겠다라는 거죠. 토지 제도는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뭐를 주는 겁니까? 수조권을 주는 겁니다.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주는 거예요. 조세를 걷어들일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수조권을 관리들에게 주다 보니까 관리들이 원래 정해진 그런 조세액보다 더 많은 조세를 걷어들이더라. 백성들이 힘들어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에서 수거해서 국가에서 배급하는 형태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나중에 이제 뭐 경제사 할 때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직전법, 그 다음에 관수광급제 이렇게 딱 하게 되면서 관리들이, 신하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관리 생활을 해가지고 돈 벌기는 예전처럼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내가 관리 생활을 할 때 부동산 투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부동산 투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16세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관리들이 대농장을 경영하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틀 마련과 관련돼서 알아봤고요. 조선의 초기의 대외 관계 보겠습니다. 대관계는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4대 교린이에요. 4대 교린. 4대라는 거는 큰 나라를 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명나라와는 태종 이후부터 4대입니다. 태종 이후부터. 그러면 태종 이전까지는 4대 아니에요.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고려 말에 명나라 애들이 뭐 달라고 그랬죠? 천령 이북지방 돌려달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요동을 공략하려고 이성계를 보냈었죠. 자, 이때 이제 이성계가 이 요동 정벌을 반대하면서 실권을 잡았습니다. 위화도 해군으로. 그런데 자기가 임금이 되고 나서 명나라가 더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더라. 그래서 당시에 정도전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명과는 한판 떠야 되겠다. 그래서 요때 정도전이 진법이라고 해가지고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전략을 짜는 그런 병법을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치려고 그랬어요. 명나라하고 전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방원에 의해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죠. 그래서 정도전이 죽음으로 인해서 요동정벌이 계획으로만 끝났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종이 임금이 되고 나서는 그냥 계속 명나라하고는 친선관계예요. 4대. 근데 주변 국가 여진 일본과는 교린 정책. 교린이라는 것은 친구처럼 지낸다라는 겁니다. 교린. 근데 이 친구가 좀 약해. 나보다 약해 보여. 그러면 이제 강경책 강하게 찍어 누르는 것이고, 얘네가 좀 강해 보여. 그러면 이제 회유책 살살 달래주는 겁니다. 그래서 강경책과 회유책 요 두 가지 방법으로 얘네들을 이렇게 슬슬 다루는데, 강경책으로는 여진에 대한 강경책은 아까 말했던 4군 6준이 있었죠. 여기에 최윤덕 4군,
그다음에 이쪽에 육진, 김종서. 자, 그다음에 회유책으로는 귀순을 장려하게 되고 무역을 허용하게 되고요. 자, 일본과의 강경책, 일본을 무섭게 하는 거 대표적인 게 쓰시마 정벌이고, 회유책으로는 삼포, 부산포, 연포, 제포 이 항구를 개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여기에서 제한적이나마 무역을 하거라, 이런 것들이 회유책이었다. 기타 류쿠 시암, 시암 타이고요. 자와, 자바 이런 나라들과도 무역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조선 초기의 대외 관계는 명나라와 여진과 일본 주된 우리나라 교역국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세 조선 기틀 마련 과정까지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52쪽에 보게 되면은 이방원의 하여가하고 정몽주의 단심가가 있습니다. 요 시조인데 이방원이 정몽주의 정몽주가 생각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술 한 잔 먹으면서 멋지게 시조를 읊으면서 떠본 것이죠. 그랬더니 정몽주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멋진 시조, 단신가라는 시조를 딱 지으면서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몽주가 그날 밤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시조도 아주 유명한 시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림 세력들이 성장했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